박사님 요새 강연도 많이 하시죠? 다시 시즌이 왔습니다.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박사님의 답은 뭡니까?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요. 예. 인플레이션이 계속 끝없이 더 강화될 거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은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저의 답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가 지나고 보면 대체로 인플레이션의 고점인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순간 사람들의 소득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면 불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인플레가 앞으로 계속 올 거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래에 닥치게 될 인플레이션들을 걱정하면서 보수적인 태도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게 결국 경제의 새로운 반전의 계기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냐. 그 투자자들 접하면서 이제 심리가 읽힐 거 아닙니까? 박사님 입장에서. 야, 요새 이제 투자자들이 되게 이런 심리 상태에 있구나. 박사님 입장에서 좀 걱정된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약세장의 1단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부의 사람만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약세장의 2단계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지는 걸 인정하고 추세가 꺾였다는 걸 동의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모든 사람이 경기가 나빠진다고 동의하고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인정합니다. 자, 그러려면 패닉이 나와야 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관하고 경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영원히 희망은 없어 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저는 낙관하거든요. 그때가 싸니까. 가격은 우리는 방향은 모르지만 가치 대비 굉장히 싸질 테니까. 근데 최근 어디 포럼을 갔는데 부동산 관련 포럼이었는데 거기서 한 참석자가 집값의 하락이 나오는 것은 착시에 불과하고 주택시장은 매우 견조하고 안정적이고 곧 회복될 거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택시장을 비롯한 각종 자산시장은 아직 바닥은 아니구나. 희망을 너무 가지고 추세를 저항하시는 분들이 아직 시장에 꽤 남아있고 동의를 얻으면 아직 완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 하락이다. 이렇게 동의를 해야 바닥이 나오는데 아직은 부동산 시장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은 한 9월이나 10월 정도가 모든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 끝장이다.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가 깨져도 모른다. 이건 깨질 수도 있고 더 빠질 것이다. 라고 거의 동의할 때가 한국 주식시장은 좀 바닥 징후가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물 경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더 중요한 건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아직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좀 더 힘든 시기가 이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투자자들의 태도와 행동이 있고 하워드 막스는 이걸 투자 시장의 특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겁니까? 진자 운동 같은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계추처럼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산의 적정 가치는 아마 시계추의 가장 밑에 부분이겠죠. 적정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시계추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날 때 속도가 제일 빨라요. 쫙 지나갑니다. 적정 가치 지나고 난 다음 생각하면 거기가 평균적인 가치일지 모르지만 항상 오버밸류 돼 있거나 아니면 언더밸류 돼 있는 쪽에서 극단적인 움직임 사이에서 균형점은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적정 가격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 따윈 없고 적정 가격을 스쳐 지나간 다음에 폭락하거나 폭등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1980년부터 종합주가지수가 생겼으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나라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얼마냐면 무려 7.7이에요. 엄청나게 높죠. 거기다 배당 수익률을 한 2, 3%까지 하면 연 10%예요. 이렇게 좋은 자산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 40년 중에 여러분 15년 이상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연평균 수익률이 10%인데 어떻게 10년 중에 4년, 5년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10% 수익이 나눠봤더니 10년에 한 번 오는 4번의 급등한 해를 놓치면 수익이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그 10년이 어떤 해냐 하면 98년, 1998년 외환위기 다음에 1984년
아웅산 폭탄 테러 다음에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같은 해들이 극단적인 100% 뭐 80%의 주가 상승을 기록해서 전체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을 10%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뭐 특성, 이걸 뭐 지금 시장에 대입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1년 몇 개월의 기억이 제일 중요하지. 그 지난 뭐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2008년 이야기를 했는데 15년, 1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과 지금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 이런 틀딱. 제가 직접 들은 댓글이거든요.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참 투자의 기억이 너무 이렇게 선정적으로 소비되고 요새 아주 많이 히트하는 그런 용어가 있지만 정말 일단 너무 노골적인 표현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역사가 이렇게 형태는 다르지만 반복된다라는 걸 애써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런 씁쓸함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실수는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런 실수가 되게 이제 심리에서 나온다. 자, 어떤 심리적 요인이 실수를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해야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맞설 수 있다고 지금 하워드 막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워드 막스는 뭐 이 잔소리꾼이에요. 8가지나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중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을 해주시는 분은 세상에 분명히 많아요. 우리 머니올라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되게 많았는데 그걸 애써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내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는 일단 닫아버리는 거죠.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갤브레이스 교수, 그게 이제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경제사의 거장이시죠. 이분이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종종 젊고 늘 확신에 차 있는 세대가 금융계와 더 크게는 경제계에 새로운 혁신적 발견이 시작된 것처럼 환호하고 좋아한다. 그리고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과 전혀 다르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99년에 신경제 또는 뉴 이코노미가 이랬던 것 같고요. 2007년에 새로운 금융공학이 금융의 리스크를 통제했다고 말할 때가 그랬고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돈 풀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이제 언택트가 모든 것이고 유형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기업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기가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이게 동종 집단 압박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자아가 있어야 된다. 에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말에 지나치게 흔들리면 이게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남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 때 아유 뭐 그러네요.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자책하고 괴로워하고서 그 비난에서 어떻게든 자기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잃어버리고 관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계산적인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시기에 그냥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거죠. 작년 저는 포모 신드롬 혹시 기억나세요? 예,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이 자산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포를 주변에 확산시키던 그때. 그래서 갭 투자가 이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불길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던 그런 시기들이 저는 참 이 시기였다고. 이 에고가 전부 약해지고. 영끌이라는 예, 그렇죠. 단어가 나오고요. 아마 역사에 남을 단어 같아요. 그때 있었던 부동산의 버블 이렇게 아마 한 장이 되겠죠. 그 장 이후에는 항상 대부분 근데 이런 극단적인 용어와 어떤 유포리아, 버블이나 환희에 가득 찬 시기들이 끝난 다음에는 자책과 비관 그리고 불황이 닥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자기 중심을 가져야 되고 그 자기 중심은 자기에 대한 믿음, 자신의 투자 철학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게 참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하워드 막스가 시장 주기를 중시하는 거는 주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주기에 따라 이제 대중들이 막 우르르 몰릴 때
좀 반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기라는 걸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뭐 역투자라고 보통 하죠.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역투자는 어떤 겁니까? 하워드 막사가 역투자라는 것은 저는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정말 핵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두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는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내가 보기에 이 투자는 모두가라는 말 때문에 절대 최고가 될 수 없다. 모두가 좋아한다면 아마 그건 환상적인 성과를 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뛰어난 실적은 미래의 성장을 미리 끌어다 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평균 이하의 실적을 낼 거라는 전조로 볼 수 있다. 모두가 좋아한다면 그로 인한 과대평가를 반영하며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치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모두가 좋아한다면 그 주변에 지뢰가 빈틈없이 매설되어 있어서, 즉 너무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싸게 살 것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좋아한다면 그 모두가 마음을 바꾸어 출구로 움직일 때 가격이 폭락하는 리스크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 뭐가 문제인지 확실해졌다. 다수의 사람들은 고점에서 낙관적이고 저점에서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면 우린 고점일 때 낙관론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가져야 되고, 저점일 때 비관론에 대해서 또 반대적으로 회의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저 인생 철학이었는데 이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제 마음에 갖고 있었던 철학들이 저는 확정이 됐는데, 저의 철학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만장일치일 때 반대로 행동하라라는 거가 저의 투자 철학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 책을 읽고 저도 정립하게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베팅하는 시기가 투자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언제 겪었던 일이냐면 2012년 외환시장에 참가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는 이제 외환 딜러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 은행에서 외환 딜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달러에 대해서 전부 강세 베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2012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로이터나 블룸버그나 또는 한국에 있는 여러 통신사들이 저희들을 딜러들한테 와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달러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숫자를 기입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오른다 내린다만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딜링룸 내에서 한번 수거를 해봤더니 저 혼자 빼고, 왜냐면 저는 이제 집계하는 중이니까 저는 아직 안 적었고요. 다른 사람 한 걸 참고하려고 딱 봤더니 한 10여 명의 딜러들이 전부 환율을 오른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3년 동안 환율이 여러분 25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갔냐면 980원까지 갔어요. 2015년에. 왜 그러냐 하면 유럽이 망한다. 유럽 재정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시작돼서 유럽이라는 거대 경제권이 무너지니까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대적 이익을 보니까. 라는 게 시장에 모두 반영돼 있었던 거죠. 시장 가격에 모두 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그 마리오 드라기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이탈리아 총리까지 지내신 유럽중앙은행 의장님께서 나는 유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유명한 선언 이후에 실제로 진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대규모 자금 투입을 하면서부터 유로화의 가치가 반등하고 3년 동안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진짜 알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방향에 대해서 베팅을 하게 될 때는 반대편으로 서는 게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걸 정말 몸으로 체험했었는데 여기서 이 대목을 보니까 내가 혼자 공부해서 얻은 철학이 아니라 하워드 막스 덕분에 정립할 수 있었던 철학 같습니다. 실제 투자에서는 결국 뭐 자기가 좋아하는 자산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성패가 달렸을 겁니다. 물론 반론도 뭐 여러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요즘 시장이 자산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시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자산들을 사기가 왜 어렵냐면요. 첫 번째, 어떤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부실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는 이 회사가 불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보호책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재 가치에 대비해서 싸다라는 것을 알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 사고가 더 터지고 여기서 더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져서
여기서 더 끝장이 나는, 쉽게 얘기해서 대공황급의 이슈가 벌어지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휴지 조각이 돼버릴 거라는 그런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에 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그 가격까지 안 가죠. 아니, 결국 저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은 좀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산들을 살 때는 신중하게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또 저평가됐다고 생각할 때 한 자산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다른 자산들을 골고루 사는 방향으로 그런 해나가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역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덕목이 필요하겠죠. 예, 바로 질문 이미 주신 거지만 인내심 아니겠습니까? 하워드 막스가 투자 전략 같은 거 얘기할 때 전제하는 게 있어요. 자, 미래는 알 수 없다. 한계가 있다. 미래를 알기에는. 실제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미래에 대한 의심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팅합니다. 근데 미래는 불확정적이고 또 어떤 외부 충격에 따라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응해서 투자하고 분산해서 투자하고 또 좋은 기회가 나올 때까지는 투자를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고 보면 살아있지만 시장에서는 베팅에 성공한 사람들만 찬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유명세는 얻을 수 없다. 자기 신에 대한 자조 같기도 하네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른다 쪽에 서 있는 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과 미래의 시나리오들을 조합해서 계속적으로 더 미래에 대한 예측들을 업데이트하고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바꿔나가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이기는 길 아니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의 제목이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이게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기에 대해서 이제 통찰력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될 텐데,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정말 좀 투자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그 위치를 파악하는 뭐 좀 지표? 길잡이? 지표? 전 있습니까? 예, 있죠. 이 책에서 하워드 막스가 제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전 투자자 쪽이 참 좋더라고요. 호황일 때 투자자들의 태도들이 나오는데요. 낙관적이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매수에 인내심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거죠. 반대로 불황일 때는 투자자들이 되게 비관적이고요. 낙담해 있고요. 돈을 함부로 사지 않습니다. 살다가 물린다. 즉 데드캡 바운드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일시적 반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냐 하면, 호황일 때는 굉장히 시장에 거래가 많은데 불황일 때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막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거래가 극히 부진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펀드인데요. 호황에는요,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불황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이야기하려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헤지펀드입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규모의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그 과정에 태스크포스를 했습니다. 태스크포스를 하면서 왜 우리는 줄리언 사이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줄리언 로버트슨 같은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데다가 우리는 투자를 왜 못하는가 하고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문을 두드려러 갔어요. 이제 태스크포스에 있는 사람들이 갔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왜? 99명의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만 돈을 받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당신들을 받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걸 재간접 펀드라고 부르는데, 그것 말고는 돈을 투자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펀드가 고객을 가려받아요. 무슨 이런 일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쉽게 벌고 그런 시기들이 벌어질 때는 황장인 거고, 이제부터는 가격이 비싸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최고의 펀드만 지금 펀드를 열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들. 저는 이걸 IPO랑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IPO가 뭐냐면 신주를 공모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들어왔던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트래프톤 같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때 정말 인기 속에 들어와서 지금 주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시기가 호황이고요. 반대로 2020년 10월로 2002년 10월로 시계를 돌려보면 만 20년 전입니다. 그때 어떤 기업이 아무도 관심 없는 사이에 성장했는데
네이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없는 100배 주식이 되죠. 100배 주식이 뭐냐 하면 10년이나 20년의 기간에 동안에 통해서 IPO 주가에 비해서 100배 이상 오른 주식을 100배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몇 없는 100배 주식이 됐습니다. 결국 아무도 IPO, 신규 상장 공모를 하려 들지 않을 때 아주 저평가돼서 들어온 기업들은 그 뒤에 큰 혜택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IPO 시장이 너무 활황이라면 주식시장은 조심해야 된다. 반대로 IPO, 새로 신주 상장 공모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속에 진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결국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안다 유파. 이거 나는 모른다 유파. 이 둘을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나는 안다 유파가 다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 금리,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알고 유행하는 주식이 투자의 성공의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게 가능하다고 믿고요. 자신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시도하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자기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는 모른다, 불확실한 유파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알기 어려운 수많은 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성공의 기회를 늘리려면 시장이 극단적 상황에 있을 때 대다수와 반대로 행동을 하고 결과에 나쁜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불확실성들을 감안해서 많은 시도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의심의 눈으로 계속 전략을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한다. 그러니까 올인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회의적인 시각이 압도적일 때 그때 투자하는 태도들을 가짐으로써 시장을 모르지만 나는 돈을 벌 수 있다가 되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꾸로 이제 사실은 호황에서는 그래서 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어떤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이 하워드 막스가 이 책에 보면 친구들이 자기한테 이제 투자 자문을 하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뭐 돈을 버는 거하고 손실을 피하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게 이제 뭐 상대방이 어떤 타입의 이 투자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참 그 두려움을 가지고 투자하라라는 그런 말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걱정하면서 투자를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미리 대비가 좀 돼 있을 수도 있고 지속적인 경계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마진,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 사이의 갭이 충분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만 투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더 좋은 투자의 기회를 만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하워드 막스의 투자 철학. 그래서 방어적 투자 전략이라는 게 유명해지기는 어렵지만 부자는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뭐 방어 투자의 연장선입니다만은 자, 손실을 피하려면 그 손실을 유발하는 함정을 이해하고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하워드 막스가 제시하는 뭐 해답은 뭡니까? 저는 뭐 이건 거의 평범한 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산에 대해서 잘 알아서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치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 순환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장의 순환이 극에 달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낙관적으로 완전히 치우치거나 비관적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시기에 투자를 결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투자가 결정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마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올인하기보다는 수많은 테스트들을 통해서 분산하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전략이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상의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워드 막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가는 시기에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처럼 저는 트리플 약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부동산, 채권 모든 자산의 가치가 1년 전에 비해서 대부분 폭락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는가? 이유는 결국 우리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 손실을 회피하려는 노력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자산에 투자되어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 심지어 레버리지, 차입을 통해서 쓰고 있었거나 아니면 운용을 하고 있는 운용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분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돈을 회수하려 들거나 또 이렇게까지 자산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빼려는 그런 의사를 가지시는 위에 또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겠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고 저는 하워드 막스의 책을 읽는 거는 출발점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대로 100% 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나는 세상을 안다 쪽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너무 실망하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심리적 함정에 이미 빠져 있는지를 읽다 보면 괴로워요. 투자가 실패한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전부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이 느껴질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늘 이익을 낼 수는 없고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알게 됨으로써 다음번 오게 되는 시장의 순환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그 애고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책 읽으면서 야, 이게 3년만 먼저 읽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사실은 또 3년만 먼저 읽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시기가 또 올 거란 말이죠. 자주 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읽는 게 참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투자라는 게 늘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뭐 산수 정도 수준인데 사실은 늘 성공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래도 성공한 횟수가 실패한 횟수보다 많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횟수가 좀 적더라도 성공할 때 좀 그 성공 폭이 커서 그렇죠.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성공 실패도 좀 이게 일회성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참 중요한데 이게 안 되죠. 저도 국민연금 있을 때 펀드 매니저들 평가했거든요. 펀드 매니저 평가하는데 자꾸 1년 성과에 눈이 가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5년 평가에서 최상위에 있는 펀드가 있었는데 그 펀드 1년 성과는 최악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엄청 좋았던 거죠. 자, 이런 펀드 매니저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것인가? 이걸 둘러싸고 그때도 엄청난 논쟁이 있었거든요. 뭐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장기 성과, 장기적인 성과 그리고 특히 경기 사이클이 한번 포함된 성과 그거가 저는 아마 그 펀드 매니저는 그때 되게 5년이었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대 성과를 굉장히 잘 만들어낸 다음에 최근에 평범한 시장에서는 성과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자주자주 이기지는 못하지만 한번 시장이 크게 순환할 때 그때 큰 성과를 내는 스타일의 펀드 매니저인 거죠. 그런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아마 그쪽인 것 같아요. 저도. 경기가 급격히 변화하고 순환점에 있을 때 저는 그때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고요. 반대로 평범한 시장이 추세를 어떤 방향의 추세를 형성할 때는 잦은 매매는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움츠리고 쉬고 책 읽는 쪽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인데 가만히 있기가 어려울 때가 시장에 종종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박사님하고 제가 가장 공감했던 책 내용 공유하면서 순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글귀가 확 와서 꽂혔습니까? 단언하건대 가격에 상관없이 강제로 매각해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이 제일 좋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오크트리 캐피탈이죠. 오크트리 캐피탈이 했던 모든 거래 중에서 최고의 거래들 중에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사람에게서 매수하고 어쩔 수 없이 매수해야 하는 사람에게서 매도하는 것이 정말 직업이 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사람에게서 매수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투자의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감동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워낙 뭐 좋은 글귀들이 많아서 참 뭘 고를지 고민을 했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늘 투자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저는 이 294페이지에 리스크 제어와 안전 마진은 포트폴리오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투자 시장은 대부분의 시기에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방어의 가치가 명백해지는 시기는 불황일 때뿐이다. 따라서 상황이 좋을 때 방어적인 투자는 자신의 수익이 비록 최대치보다 낮다고 한들 리스크 보호책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달성됐다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설사 그럴 필요가 없었더라도 말이다.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예상되지만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늦게 올 수 있어요. 참 인내심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